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폭격 피해로 한 팔을 잃은 장애 고아. 그렇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해 국내 유일한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전문위원이 되신 분 김형식 교수님. 한국 전쟁 당시 가족과 헤어지고 장애를 갖게 되면서 인권과 사회복지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된 뒤 어느 누구 하나 소외되거나 박탈당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사회, 그리고 전쟁과 빈곤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삶으로, 학문으로, 실천으로 보여주셨던 김형식 교수님입니다. 그분의 자전적 에세이 희망이 있다면 외롭지 않다. 손봉호 교수님은 이 책 추천사에서 이 책은 장애인이 된 한 전쟁 고아의 삶에 대한 기록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비극적 역사의 생생한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장애인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장애인 복지의 지평을 넓혀주는 책이므로 모든 분들에게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했습니다.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이도 김형식 교수님과 오랜 인연으로 이 책 출판과 더불어 북콘서트 사회를 보기도 했고요. 평소 존경하는 교수님이기에 덧없이 기쁜 마음으로 낭독해 드립니다. 한국의 전쟁 고아들. 나는 눈을 떴다. 적어도 눈을 떴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 팔과 다리가 침대의 난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 이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때 내 나이 겨우 6살이었으니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희미하고 제한될 수밖에 없다.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비행기 폭격을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면서 숨으려는 사람들 속에 있었다는 것이 전부였다. 내 팔에서 피가 콸콸 나오는 것을 얼핏 보았다. 그런데 전혀 아픈지 몰랐다. 또한 팔목도 보이지 않았고 나를 붙잡고 도망가던 군중 속의 어머니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나를 번쩍 들어 올리는 것을 느꼈다. 거기까지가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모두였고 그때 나는 군의 의료진들,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2, 3년 지난 후에 내가 폭탄이 쏟아지는 곳에 있었으며 어떤 사람들이 나를 야전병원으로 데려왔다는 말을 들었다. 폭격의 혼란 중에 어머니를 잃어버렸고 몇 주가 지나고 내 눈 속에서 파편 조각을 꺼낸 후에 겨우 조금씩 시력을 되찾았다고 했다. 또한 나는 파편으로 몸의 여러 곳에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팔다리를 모두 잃은 것은 아니어서 참 다행이라고들 했다. 당시 의료진이 상당히 애를 쓴 덕분이었다. 내가 들은 이야기로는 미군을 포함한 의료진이 부산 근처의 고아원에 나를 맡겼다고 한다. 그러니까 부산에 오기 전까지 이동하는 군부대와 함께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고아원에서 다른 전쟁 고아들을 만나 모험 가득 찬 삶을 시작했다. 그러나 고아원에 도착한 후에도 몇 달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도저히 몸을 일으킬 수도 걸음을 뗄 수도 없었다. 나 자신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고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몇 발자국 떼기도 전에 다른 소년들이 나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워야만 했다. 나를 도와준 미군 병사들이 누구인지 궁금했고 어떻게 그 포화 속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었는지 의아했다. 나는 지금도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나를 살게 해준 그들에게 감사한다. 2002년 여름 무렵 퍼스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감리교 총회에 참석하고자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분은
서울에 내 집에 묵었는데 그 다음날 관광차 전쟁기념관에 가고 싶다고 했다. 그곳은 내가 사는 곳에서 아주 가깝기 때문에 잘 아는 곳이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전쟁기념관을 방문하자고 해서 조금 놀랐다. 나는 전쟁기념관이라고 해봤자 평화보다는 전쟁을 찬양하는 곳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나는 전쟁과 관련된 모든 트라우마와 인간적인 비극을 되새기고 싶지 않았다. 그분을 모시고 전쟁기념관에 이곳저곳을 안내하던 나는 한 전시관 앞에서 갑자기 발을 멈추었다. 그곳에는 내가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고 가끔 밤마다 나를 괴롭히는 도망치는 난민들의 모습과 땅굴, 움막 등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 또한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다른 난민들, 특히 내 어린 난민 친구들과 함께 보낸 난민촌의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 놓았다. 이 광경 때문에 깊은 충격을 받고 슬픔에 쌓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였다. 한동안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난민촌 속으로 들어온 나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그날 전시장을 몇 번이나 돌면서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리고 그 후로 틈날 때마다 나 혼자 그곳을 찾아가 그 전시관을 관람했다. 운명 같은 만남. 왼팔에 깡통 하나를 덩그러니 달고서 길거리를 돌며 구걸하는 내 모습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자고 일어나서 하는 일이라곤 하루 종일 구걸하는 것이라니 내 인생도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고 그 안에서 키가 큰 미국인 노시인사 한 분이 내렸다. 사실 부산 고아원에서 도망 나온 후 오랫동안 미국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 옆에 서 있던 한국인이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했다. 이 미국인 노신사는 미소 띤 표정으로 통역관을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자기 차에 올라타라고 했다. 미국 사람을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낯설거나 겁이 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노인은 왼팔에 가위 또는 갈고리 같은 것을 하고 있었다. 물론 나는 그날 이분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대 전환점이 되리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나는 그때 11살쯤이었는데 이 노신사는 앞으로 내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곳으로 차를 몰았다. 나를 데려간 곳은 한국 최초의 한국 수족절단자 직업재활원이었다. 미국인 노신사는 그곳에 한국 직원에게 나를 보냈고 그는 나의 이름, 나이, 부모, 고향, 그리고 어떻게 팔을 잃었으며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등을 물었다. 내가 하는 이야기를 두꺼운 노트에 정리하는 동안 나는 사무실의 창문 밖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내다보았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다. 거의 모두 목발을 짚었거나 휠체어를 타는 등 팔이나 다리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이렇게 다양한 불구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다소 혼란스러웠다. 면담이 끝나고 100여 명이 함께 식사하는 식당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나를 한번 흘기 쳐다보고는 저녁 식사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나는 곧바로 그 식당에 있는 남녀노소 모두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도대체 이 많은 장애인이 다 어디에서 왔을까? 한국 직원은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식탁으로 나를 안내했다. 좀 낯설고 어색했지만 함께 식사를 마쳤다. 그런데 그 아이들도 모두 장애가 있었고 그제야 비로소 이곳은 장애인만 모여 사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놀라운 것은 모두 한결같이 행복해 보였다는 것이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나는 12명에서 15명이 함께 생활하는 기숙사 방으로 안내되었다. 차차 알게 되었지만 이 방의 아이들도 모두 하나같이 폭격, 쥐레 등으로 팔다리를 잃었다.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서는 방 한구석에 놓인 담요를 가리키며 거기에서 자라고 했다.
돌아오는 질문들은 낮에 이곳에 도착해서 사무실 직원에게 반복해 말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마치 새로운 사람의 신상을 전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질문을 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나 자신의 이야기에 친숙해졌다. 나는 이제 이 아이들과 함께 행동하며 생활하게 된 것이다. 그 방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통과 의례를 거쳐야만 했다. 방에는 연장자인 한 소년이 내 또래로 보이는 다리가 하나 없는 아이에게 나와 씨름을 해보라고 했다. 말이 씨름이지 한바탕 붙어보는 것이었다. 다른 고아원에 있을 때나 길거리에 살 때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시작하는구나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나는 이미 이런 통과 의례에 익숙했다. 닭싸움, 개싸움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내가 잘하니까 이번에는 양팔이 없는 아이가 뛰어들어 다리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도와주었다. 내 목을 얼마나 꽉 조이는지 곧 죽을 것만 같아서 그만 항복해버리고 말았다. 모두 손뼉을 치며 우리의 싸움을 즐겼다는 신호를 보냈고 나는 그 방의 한 가족이 되었다. 나와 첫 싸움판을 벌이는 아이와는 아주 오랜 세월을 함께했고 지금까지도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다. 일단 닭싸움이 끝나니 잠잘 공간이 허락되었다. 그런데 그때 생전 보지 못한 귀신처럼 흉측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마치 사람의 팔다리처럼 생긴 형체들이 빨래줄에 널어놓은 바지나 셔츠처럼 옷걸이에 줄줄이 걸려 있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닌 여러 개가. 그것은 이 방의 아이들이 낮 동안 착용하던 의수족이었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모두 쓱 뽑아서 옷걸이에 걸어놓은 것이다. 도대체 내가 지금 어떤 곳에 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날 저녁은 아주 배부르게 먹었다. 편견이 주는 마음의 상처. 며칠이 지난 후 내 팔을 만들기 위하여 의지 보조기 공장에 가보라는 전가를 받았다. 그렇다. 나는 이제 새 팔을 갖게 된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나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다. 다른 사람들이 끼고 다니는 의수를 본 적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 어떻게 생긴 의수를 갖게 될까 매우 궁금했다. 기술자가 내 팔뚝의 절단된 부분을 세밀하게 재했다. 이제 겨우 시작인데도 언제 새 팔이 완성될지 조급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거의 매일 공장에 들러 생글생글 웃고 이야기도 하며 언제쯤 새 팔을 얻게 되는지 물었다. 내 팔을 제작하는 과정이 복잡하기도 했지만 일감이 많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나는 3주 이상 기다려야 했다. 나의 새 의수는 팔뚝에 끼울 수 있는 통과, 여러 개의 가죽 벨트로 어깨 위에 부착하도록 만든 형태로 나를 반겼다. 나무통 팔뚝 밑에는 호레이 박사님의 것과 비슷한 갈고리가 달려 있었다. 나중에 만화가가 캡틴 훅 선장이 훅을 달게 묘사해 캡틴 훅을 만들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었음을 알게 되었다. 지금도 간혹 TV나 만화에서 캡틴 훅 선장을 보면 속이 상한다. 그러나 그때 당신은 캡틴 훅 선장을 몰랐고 나무통을 깎아 만든 새 우수를 아주 좋아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을 싫어했었다. 학술적인 표현으로는 시선의 폭력이라고 알려진 행위 말이다. 실제로 다른 아이들이 길에서 나를 쳐다보면 쫓아가서 발길질을 하며 쫓아버리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나는 이제 양팔을 다 갖춘 새 사람이 되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길 필요가 없었다. 새 의수를 장착한 후에 약 2주 동안 물리치료사에게 사용법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 가끔 토레이 박사님도 들러 훈련 과정을 둘러보고 몸소 자신의 의수로 사용법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전통적 편견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훅, 목발 등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구자들은 동정, 혐오, 무지 또는 무관심의 대상이었다.
불구자들도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에 대한 반항으로 환불을 내보이거나 의수족을 흔들면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껌이나 연필 등을 강매하기도 했다. 상당수의 불구자들은 보통 사람들이거나 군인들로 전쟁 중에 무차별 폭격으로 신체 일부를 절단당했는데 정부는 이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그들은 최전방에 있었으며 명예제대를 한 사람들마저도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잊혀버렸다. 전쟁으로 인한 부상과 전통적인 편견은 완전 별개의 것이었다. 나 스스로도 몸소 경험한 편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편견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은 내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나와 함께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원래 고아가 아닌데 장애 때문에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음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그것은 재활시설의 성인 장애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들 모두 이곳 재활시설에 오기 전까지는 나름의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가족에게서 버림받았을 다른 장애인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어머니가 폭격 중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혹시 서로 헤어진 것은 아닐까? 한동안 나를 찾아다니다가 미군에게 치료받고 고아원으로 옮겨진 사실을 알고 나와 헤어진 것에 마음 놓고 슬쩍 잠적해버린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으로 말이다. 젊은 여자 혼자서 혼란스러운 전쟁 와중에 불구가 된 아들을 사회적 편견 속에서 키워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지 생각하면 원망 대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가 없는 것은 아니다. UN 전문위원이 되다. 나는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편견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학생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 예를 들면 베토벤, 헬렌 켈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팜플렛을 만들어 보급하는 것이었다.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 석사학위 논문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장애인 고용법을 비교 연구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태도가 병신, 불구자, 장애인으로 변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했다. 2006년 유엔에서 장애인 권리 협약을 채택함으로써 장애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어 편견과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물론 이러한 언어상의 변화는 취약계층이나 부당한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 전반의 태도가 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때로는 이러한 변화가 법이나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등에 의해 강화될 수도 있다. 유엔 협약에 비준한 한국 정부는 2010년 나를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한국 대표로 추천하여 유엔의 선거에 임하도록 했다. 나는 뉴욕에서 약 한 달간 체류하면서 각국의 대사와 외교관들을 만나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에서는 뉴욕의 외교관을 대상으로 리셉션을 준비하여 내 선거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나는 그날 저녁 유엔 전문위원 후보 연설을 했다. 그리고 이 연설문을 발표하던 해에 2011년부터 2014년의 임기로 유엔 전문위원이 되었고 이어서 임기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지속되도록 재선에도 성공했다. 어린 시절부터 장애시설에서 장애인들과 성장한 것, 학문적 노력과 세계 경험이 내가 유엔 전문위원이 되도록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장애인 시설에서의 유년 생활. 장애인 재활시설은 보호인가 격리인가? 지금까지 재활시설 등의 개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사용했지만 이제부터는 사회학적 의미의 시설이라는 명칭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물론 나는
한국 수족절단자 직업재활원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여러 나라에서 시설이라는 명칭을 피해가려고 상당히 노력했음에도 장애인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원래 시설은 전통적으로 자선사업으로 고아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겨났다. 한국은 1950년 전쟁 이후로 극심한 빈곤을 겪는 동안에 사회에서 시설, 격리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번성기를 이루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도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시설이라는 개념은 한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그 당시에는 가능한 장애인을 편견과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 주류의 생각이었다. 아마도 더 노골적인 의도는 보호라는 미명하에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려는 것이었으리라. 오늘날에도 시설은 시설이며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사실 나를 비롯한 많은 장애인에게 시설이란 직업 기술도 배우고 하루 세 끼 먹을거리가 보장되고 입을 옷을 주고 밤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행복하고 아늑한 곳이었다. 특히 그 당시 만연한 빈곤을 생각한다면 말이다. 1950년대 중반 한국의 국민소득은 $50 정도에 불과했다. 토레이 선교사님은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기도도 일도 정말 많이 하셨다. 그분은 참으로 마음이 선한 어른이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생활하고 청소하며 취사 시간에 순번대로 일하고 열심히 직업 훈련에 임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이 팔자소관을 이야기하고 미신을 믿는 바람에 예배를 열심히 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찬송을 배우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다. 마을 주변 사람들 중 우리 시설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생겼다. 아이들도 부모를 따라와서 주일학교에 참여했다. 시설 밖의 사람들도 우리 장애인을 정상인으로 받아주었고 장애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마을 여성과 살림을 차리기도 했다. 우리는 모두 아침 기상 시간에 산소통을 반으로 잘라 만든 종소리에 잠이 깨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었다. 매일 식사를 할 때마다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늘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다. 음식의 질이야 어쨌든 구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하루 3번 끼니를 채울 수 있다니. 이 시설에는 약 200명의 장애인이 있었다. 그들은 전국 방방곳곳에서 모여들었는데 나처럼 피난민도 상당히 많았다. 그들의 장애 종류도 아주 다양했다. 그러나 장애를 입은 그들의 삶은 편견과 차별과 빈곤을 겪었고 가족에게는 부담을 주었고 지역 공동체에서 외면당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다. 그럼에도 이 시설에라도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은 피난처를 만난 것이었다. 런던 정경대 학생이 되다. 나는 1969년 9월 17일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오랫동안 아메리칸 드림에 집착해 왔는데 지금 미국이 아닌 영국으로 향했다. 김포공항에서 몇몇 친구들의 환송을 받은 후 기내로 들어가 좌석에 앉았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 없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올라오며 겪은 지난 수년간들의 일들이 머리를 스쳤다. 내가 지금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다. BOAC, 영국 항공은 도쿄, 홍콩, 카라치, 로마,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히스로 공항에 도착했다. 9월 18일이었다. 이틀 후 나의 영국 아버지는 그분이 근무하는 런던 성 바돌로메 병원으로 나를 데려가
긴 여행 때문에 생긴 내 목의 통증을 검사했다. 병원 검사가 끝난 후 나의 누이가 사전에 약속해둔 면접을 위해 함께 런던 정경대로 갔다. 우리를 맞아준 피터 하지 교수는 그의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을 관심 있게 들어주었다. 한국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글을 써보라고 1시간을 주었다. 내가 한국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아는 게 있던가? 나중에 그의 연구실에서 차를 한잔 하자고 했다. 그러고는 나에게 다음 월요일부턴 학교에 나오라고 했다. 입학 허가서를 가지고 학생 비자를 얻는 등 준비를 하는데 하루 이틀을 보내면 9월 25일이 될 것이다. 모든 일이 번개처럼 진행되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아버지가 체링크로스 역에서 정기권을 사주셨다. 영국에 도착해 본격적으로 세븐오크스에서 체링크로스 역으로 가 유서 깊은 스트랜드를 거쳐 런던 정경대학을 다니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한국의 젊은이가 출근하는 영국의 사업가들과 함께 출퇴근을 하다니 얼마나 크나큰 변화인가. 짧은 며칠 동안의 엄청난 변화에 따른 감정을 모두 정리하여 쓰자면 너무 길어질 것이다. 아직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로 그리고 대단히 얼떨떨한 상태로 이곳저곳 강의시들을 기울거렸다. 차차 처음에 혼란을 이기고 강의 프로그램과 도서관을 제대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몇몇 학생의 친절한 도움도 고마웠는데 영국 발음에 익숙해지는 것은 참으로 힘들었다. 매일 새벽 2시가 넘어서 침실에 들었고 아침에는 6시에 일어나야만 7시 기차를 타고 등교할 수 있었다. 강의의 요점을 따라잡기 위해 상당한 양의 독서를 해야 했고 침묵만 지키지 않고 개인지도 시간에 토론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질문을 따로 준비해야 했다. 거의 모국어 수준으로 토론에 임하는 아프리카나 인도 학생들의 질문은 유치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동양에서 온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학식 많은 선비처럼 무관심한 듯 그들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질문도 하고 다른 학생들의 코멘트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었다. 강의실 벽마다 나붙어 있는 모택동과 김일성의 포스터는 나에게 상당한 위압감을 주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강의실과 튜토리얼 토론에서 아주 자유롭게 사회주의와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른다. 나야말로 냉전의 산물이며 한국에서 철저히 반공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혹시 한국의 중앙정보부 요원이 내가 여기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지지자들과 어울려 다는 것을 보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들었다. 나는 하도 걱정스럽고 혼란스러워서 에디오피아에서 온 동료에게 사회주의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어봤다. 그는 아주 여유 있는 태도로 사회주의는 마음의 자세일 뿐 그 이상의 것은 없다고 했다. 사회주의에 대한 나의 이해를 넓혀주기에는 조금 부족했지만 내가 허우적거리며 공부하던 시절 그는 나의 친한 친구가 되었다. 2013년 NGO 일을 하면서 에티오피아를 방문했을 때 그 친구를 수소문해보고 싶었지만 너무 막연해서 포기했다. 어쨌든 영국 노동당의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의미하는 사회주의를 이해하는 데는 제법 시간이 걸렸다.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한눈에 봐도 히피 같은 긴 머리와 턱수염에 청바지를 입고 가죽구두를 신은 교수들이 교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이었다. 당시 그런 모습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면 공항에서 머리와 수염을 자르도록 강요받았을 것이다. 나는 조금씩 내가 몸담고 공부하게 된 대학의 지적, 학문적 위상에 대해 깨닫기 시작했다. 이 대학은 당대에 7 아프리카 국가의 수상을 배출한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또한 차츰 유명한 페이비언 협회와 이 협회를 이끌어간 초기 창시자들, 예를 들면 웨브 부부, 그레임스 윌리스, 그리고 유명한 문필가인 버나드 쇼도 이 협회와 LSE의 발전을 위해 괄목한 만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영국 노동당도 이 협회의 이념에 따라 점진적이고 민주적인 사회 계획을 추구하는 정당으로 태어났음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 대학 교수로서 성장하는데 이 대학에서 받은 지적 영향은 참으로 컸다. 나는 상당한 양의 독서에 파묻혔고 특히 페이비안 협회를 이끌어간 외부 부부, 버나드 쇼 등의 저수를 탐독했다. 그러던 중 나의 초기 지적 멘토가 된 역사가이며 사회주의자인 토니를 알게 되었다. 그의 취득 본능 사회와 자서전은 특별한 감명을 주었다. 또한 마치 지적 보물 창고와 같은 대형 박물관의 책들을 발견했으니 내가 책벌레가 되어버린 것은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